나는 올해 62 이름은 한정입니다. 누가 내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나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빛. 그 두 글자가 내 삶을 잡아먹었다. 내 젊음도, 내 건강도, 내 결혼도, 심지어 내 자존감까지.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까? 사람들은 내게 종종 이렇게 묻는다. 남편이 아무리 그랬어도 왜 그렇게 오래 참았어요? 나는 그 질문이 가장 잔인하다고 생각한다. 참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서 참는 게 아니다. 무너뜨릴 수 없는 책임, 놓을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버릴 수 없는 마지막 희망이 있어서 참는 것이다. 내 남편 최병수. 23세 만나 25세 결혼했다. 그 당시에 나는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성실한 남자를 만났다고 믿었다. 그런데 성실함이라는 건 세월과 상황 앞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찢겨나가는 것이었다. 처음 몇 년은 평탄했다. 우리 둘은 작은 전셋집에서 웃으며 살았다. 남편은 작은 기계 부품 회사에 다녔고 나는 격리로 일했다. 우리는 적어도 이 사람이 내 인생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한 채 살았다. 그러던 어느 해, 우리를 덮친 IMF는 남편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회사는 구조조정을 했고 남편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남편의 손은 늘 떨렸다. 식탁에 앉아도 한숨만 쉬었다. 여보, 나 이제 뭐 해야 하냐? 그 말이 내 마음을 비집고 들어왔다. 난 남편이 무너지는 게 두려웠다. 가족이 흔들리는 게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지. 우리 같이 해보자. 하지만 다시 시작한 건 재기가 아니라 추락이었다. 남편은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번뜩이는 표정으로 말했다. 정임아, 요즘 다 주식한다더라. 이거 잘만 하면 금방 일어날 수 있어. 불안했지만 나는 남편의 어깨가 다시 펴지는 것이 기뻤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남편은 이불 속에서도 휴대폰을 붙잡고 증권 앱을 들여다봤다. 아침엔 대기주문 잡고 점심엔 분봉 차트 보고 밤에는 주식 카페에서 작전주 정보라며 이상한 글들을 들여다봤다. 여보, 이거 안전한 건 맞아? 당연하지. 다들 이렇게 돈 번다니까. 그 말이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속박했는지 그땐 몰랐다. 주식이 처음 떨어졌을 때 남편은 말했다. 이건 조정이야. 지금이 기회야. 두 번째로 떨어졌을 때는 말했다. 이건 세력이 흔드는 거야. 곧 튀어. 세 번째로 떨어졌을 때는 말했다. 지금 물타기 하면 원금 회복한다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 떨어졌을 때 우리 통장의 잔고는 거의 바닥이었다.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숙였다. 정임아, 미안해. 하지만 그 미안해를 나는 앞으로 40년 동안 수백 번이나 듣게 될 줄 몰랐다. 우리 통장에서 돈이 사라지자 남편은 카드론, 현금 서비스, 신용대출을 건드렸다. 물론 처음엔 나에게 숨겼다. 그러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오니 우편함이 빨간 봉투들로 가득 차 있었다. 연체 안내문, 채무불이행 경고, 최종 독촉장. 나는 손이 떨렸다. 남편이 숨기고 있던 빚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병수 씨, 이게 다 뭐야? 남편은 나를 보지도 못한 채 말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그 말은 나에게 이렇게 들렸다. 내가 갚아줘야 해. 나는 맞벌이를 하며 남편의 빚을 갚기 시작했다. 낮엔 회사, 밤엔 식당에서 설거지.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편의점 야간 근무까지 했다. 내 손톱은 늘 벗겨지고 허리는 매일 쑤시고 눈 아래에는 늘 검은 그림자가 자리했다. 하지만 남편은 잃고 또 잃고 또 잃었다. 그리고 언제나 똑같이 말했다. 미안해.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야. 그 문장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잔혹한 주문이었다. 희망의 형식을 하고 있었지만 내 삶을 갉아먹는 독이었다. 남편은 주식으로 복구가 안 되자 도박을 시작했다. 고스톱판, 사설, 토토, 인터넷 카지노. 남편은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해라는 명분으로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었다. 어느 새벽 3시 전화가 울렸다. 아줌마, 남편분 여기서 돈 다 잃고 난리 치는데 좀 데려가세요. 나는 잠옷 바람으로 비를 맞으며 달려갔다.
남편은 술에 취해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 정임아, 이번엔 진짜 끝났다. 그 말도 수백 번 들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아직 믿었다. 언젠가는 남편이 변할 거라고. 언젠가 우리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하지만 그날부터였다. 내 인생이 아득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한 건. 그리고 훗날 나는 알았다. 내가 믿었던 언젠가는 한 번도 오지 않을 날이었다는 것을. 남편의 도박은 점점 더 심해졌다. 주식은 그래도 투자라는 이름이라도 있었지만 도박은 아예 뻔한 파멸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말했다. 정임아, 이건 위험한 게 아니야. 패턴만 읽으면 딸 수 있어. 내가 공부하면 금방 회복된다니. 그 말이 익숙해서인지 나는 더 이상 설득하려는 힘조차 없었다. 왜냐하면 남편의 말은 언제나 말로만 끝났고 현실은 언제나 내가 처리해야 했으니까. 나는 점점 내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남편이 만든 구멍을 메우는 스펀지처럼 느껴졌다. 남편이 도박장에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내 일상도 완전히 무너졌다. 대부분의 새벽은 낯선 번호로 오는 전화로 시작됐다. 여기 사설 홀덤방인데요. 남편분이 돈을 잃고 정신이 좀 그러신데 데리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이 지금 욕설을 했어요. 좀 와서 데리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줌마, 이 사람 지금 카드도 안 먹힌다는데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늘 같은 방식으로 달려갔다. 휴대폰 충전도 못하고 머리도 못 묶고 비가 오면 우산도 제대로 못 챙기고 뛰어갔다. 내가 남편을 데리러 도착하면 도박장 직원들은 늘 나를 위아래로 흘러보곤 했다. 아, 또 저 여자구나. 그 눈빛은 내 남편이 얼마나 자주 폐를 끼쳤는지 나에게 비참하게 알려주는 것 같았다.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얼굴은 술과 울음으로 범벅이었다. 정임아, 미안해.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내 심장이 점점 무뎌지는 걸 느꼈다.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다. 그저 지쳤다. 남편이 도박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면 빠질수록 나는 이상하게도 더 조용해졌다. 사람이 너무 많이 다치면 아픔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나는 회사에서도 늘 졸았다.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손이 저려 접시를 떨어뜨리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주방장은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아줌마, 무슨 생각하면서 설거지 하는 거예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 같아서. 나는 지금 남편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고 있다. 그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남편의 도박은 결국 내 이름까지 삼켜버렸다. 그날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고객님, 지난주에 5천만 원 대출 받으셨죠? 연체 위험 구간이라 미리 안내드립니다. 나는 말을 잊었다. 저 그런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서류는 남편분이 가져오셨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내 이름이, 내 신용이, 내 삶의 기반이 남편의 손에 의해 조용히 훔쳐져 있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남편을 붙잡았다. 병수 씨, 왜 그랬어? 왜 내 이름으로까지? 남편은 소리쳤다. 아내가 일부러 그런 줄 알아? 당신도 어차피 같이 갚을 거잖아. 그 말은 내 심장을 찢어버렸다. 같이 갚을 거잖아. 이 사람은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구나. 내 인생을 쥐어짜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구나. 그날 밤 나는 혼자 눈물도 안 나왔다. 너무 충격적이면 사람은 울 수도 없다는 걸 처음 알았다. 남편은 점점 더 무서운 사람이 되어갔다. 나는 더 이상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아. 카드 명세서와 대출 내역을 종이에 정리해 보여주며 말했다. 병수 씨, 이건 아니야. 우리가 더는 이런 삶을 살 수는 없어.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그럼 내가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냐? 당신은 한 번도 나 이해해 준 적 없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는 말했다. 힘든 건 알겠어. 근데 왜 나까지 망쳐?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잠시 후 훅 던지듯 말했다. 당신이 돈 더 벌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됐겠지. 그 말에 나는 뇌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무너져 있는 인간이 자기 책임을 외면할 때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 그 순간 나는 이 사람을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으로만 붙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들도 상처를 받았다. 우리 큰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아빠를 피했다. 엄마 아빠 또 술 냄새나. 둘째는 늘 나에게 매달렸다. 엄마 돈 없으면 우리 집 없어져. 나는 한 번도 아이들에게 괜찮다는 말을 진심으로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정말 괜찮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아이들을 지키고 싶어 더 많은 일을 했다. 주말엔 마트 계산대 아르바이트, 평일에는 회사 마이너스 식당 마이너스 편의점 3중 근무. 아이들에게 동화책 한 번 읽어주지 못했다. 숙제 한 번 제대로 봐주지 못했다. 엄마로서 미안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남편은 그 모든 걸 보지 못했다. 아니, 보지 않았다. 그는 도박에서만, 주식 운빨에서만, 그 순간의 짜릿함에서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그가 만든 잿더미 속에서 아이들을 품고 버티고 있었다. 남편은 계속 말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줘. 그 말을 듣는 내가 어떤 얼굴이었을까? 안도? 분노? 포기? 희망의 잔재? 아마 그 모든 것이 섞여 내 얼굴은 매일 조금씩 빛을 잃어가고 있었을 것이다. 이 집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있었다. 다만 아직 쓰러지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그 무너짐은 비로소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남편의 도박은 이제 중독이 아니라 생활 그 자체가 되어 있었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고 물 마셔야 살듯 남편은 매일 돈을 걸어야 살았다. 도박은 그에게 희망이었고 나에게는 파멸이었다. 그날 내 인생은 또 한 번 뒤틀렸다. 어느 저녁 나는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다. 남편은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TV도 켜져 있지 않았다. 병수 씨, 무슨 일이야? 남편은 입술을 달달 떨었다. 말을 꺼내려다 삼키고 다시 꺼내려다 또 삼켰다. 그러다 결국 말했다. 정임아, 나 큰일 났어. 내 심장은 그 말에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얼마를 잃었어? 남편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했다. 1억 아니 2억 아니. 정확히는 3억 조금 넘게. 3억. 나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갑자기 울지도 않았다. 그저 몸이 굳어버렸다. 내 뇌는 3억이라는 말을 이해하려고 했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현실을 받아들이는 중이었다. 3억. 그 돈이 어디서 났는데?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대출이랑 내 지인 그리고 사채 조금. 내 머릿속에서 꽝 하고 무거운 돌덩이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사채. 그 한 단어만으로 내 폐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며칠 후였다. 회사에 있는데 검은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찾아왔다. 한정임 씨 맞으시죠? 남편분이 빌린 돈 관련해서 왔습니다. 나는 회사 회의실에서 그들과 마주 앉았다. 그 남자들은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남편분이 빌린 금액이 총 1억 4천입니다. 이자 포함해서 지금 쉽게 정리하려면 1억 8천입니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니, 저는 보증 서준 적이 없는데요. 남자는 느긋하게 웃으며 말했다. 남편분이 말하길 부부이기 때문에 아내분이 대신 책임지는 건 당연하다고 하던데요.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남편이 그런 말을? 그 순간 내 것이라고 믿었던 결혼 생활의 마지막 윤리조차 남편이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자들은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요. 저희도 부부싸움에 끼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돈은 받아야죠.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 깔린 위협은 숨조차 막히게 했다. 며칠 뒤 우편함에 두꺼운 봉투가 들어 있었다. 법원 문서였다.
봉투를 뜯는 순간 내 무릎이 꺾여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다. 부동산 압류 예정 통지서. 내 집. 내가 손톱이 빠질 때까지 일해서 겨우겨우 장만한 집. 남편이 꽂아둔 대출과 도박빚이 연결되면서 법적으로 압류 절차가 시작된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서류를 들고 남편에게 말했다. 병수 씨, 이게 뭐야? 우리 집이 압류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남편은 말을 흐렸다.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나는 소리쳤다. 이렇게까지가 아니야. 당신은 언젠가 이렇게 만들었어. 당신이 벌인 일이라고. 남편은 그제서야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숙임은 반성의 숙임이 아니라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사람의 숙임이었다. 그날 밤 나는 갑자기 숨이 막혔다. 가슴이 돌덩이처럼 눌리고 손끝이 저려오기 시작했다. 엄마 숨 못 쉬어. 딸아이가 울부짖었다. 나는 거실 바닥에 누워 헐떡였다. 가족들이 119를 불렀고 나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의사는 말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공황 발작 고혈압 위기 증상입니다. 이대로 가면 심장에도 무리가 와요. 나는 병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했을까? 나 하나만의 인생을 살았더라면 지금쯤 나는.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남편 없이 사는 미래를 상상했다. 그 상상은 놀랍게도 두렵지 않았다. 병실로 남편이 찾아왔다.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정임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했다. 정말 너무했다. 당신 쓰러지는 거 보니까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 그 말은 슬펐고 애절했고 진심 같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매년, 매달, 매주, 매번 같은 말을 했으니까. 그리고 늘 그 말은 또 다른 폭풍의 전조였다. 남편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정말 이번엔 다를 거야. 나는 조용히 손을 뿌리쳤다. 병수 씨, 그 말 몇 년째 듣는 줄 알아? 남편은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말했다. 나는 나를 살려야 해. 남편은 두려워했다. 그가 두려워한 건 내 건강이 아니라 내가 그를 떠나는 가능성이었다. 병원에서 퇴원할 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결혼은 오래전에 끝났다. 내가 혼자 붙잡고 있었던 시간만 길었을 뿐. 그리고 이제 그 붙잡음마저 손에서 미끄러지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아니다. 아직 완전히 붕괴하기 전의 순간. 퇴원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나는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 남편은 며칠 동안 조용했다. 도박장에도 안 가고 술도 안 마시는 것처럼 보였다. 말수도 줄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나는 처음엔 그가 진짜 반성하고 있는 줄 알았다. 그랬다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남편을 너무 몰랐다. 아니, 남편의 중독은 내 상상을 훨씬 넘어서는 깊이를 가지고 있었다. 퇴원 후 며칠 뒤 남편이 외출했다. 그 자체가 이상할 것은 없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전화를 걸었다. 연결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이런 메시지는 도박 중독자를 둔 아내는 평생에 몇 번 들어보게 된다. 그때마다 내 심장은 한 번씩 죽어갔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은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다. 남편 직장 이미 오래전에 그만뒀다. 남편 친구 다 연락 끊겼다. 도박장 어디 다니는지도 정확히 몰랐다. 나는 다시 공황 발작처럼 호흡이 가빠졌다. 설마 또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셋째 날 새벽이었다. 전화가 울렸다. 번호는 모르는 번호. 하지만 나는 직감했다. 받자마자 들려온 말. 사모님, 남편분 여기 계신데요.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렇다는 말은 늘 최악을 의미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도박장 근처 골목으로 향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내 볼을 스쳤다.
도박장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엔 더 차가운 공기가 흘렀다. 남편은 전날 입었던 그대로의 옷차림으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빛은 완전히 죽어 있었다. 직원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남편분이 어제 오늘 계속 지셨습니다. 이 정도면 사채도 끼셨을 거예요. 나는 숨을 삼켰다. 얼마나 잃었나요?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건 저희도 몰라요. 다른 데서 돈 가져오신 것 같아서. 나는 남편에게 다가가 어깨를 흔들었다. 병수 씨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남편은 내 손을 피하며 울먹였다. 정이 많아.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난 손이 떨려 남편을 밀어냈다. 당신 입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 이제 그만 좀 들으면 안 되겠어? 그러자 남편이 말했다. 정임아, 우리 집이 위험할지도 몰라. 나는 눈앞이 깜깜해졌다. 집? 또? 직원들이 잠자코 나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동정이 아니라 또 이런 사람 왔네 같은 익숙함이 담겨 있었다. 도박장 일로 마음이 무너져 내린 상태에서 나에게 또 다른 폭탄이 떨어졌다. 회사로 전화가 걸려왔다. 대표님이 나를 부르며 말했다. 정임 씨 이거 좀 확인해 보게. 대표님 핸드폰으로 온 메시지는 이랬다. 한정임 씨, 남편분 빚 문제로 연락드립니다. 부부인이 상환 의무가 있다 생각되어 회사 측 협조 부탁드립니다. 나는 숨이 멎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왜 회사에까지? 대표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정임 씨, 집안에 무슨 일 있는 건가? 우리가 직원 가족 문제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이런 연락이 계속 오면 곤란해. 나는 손이 떨렸다. 빚은 이제 우리 집을 넘어 내 직장과 사회적 관계까지 침입하고 있었다. 그날 퇴근길 나는 마치 세상이 나에게 등을 돌린 것만 같았다. 밤 10시 현관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쿵, 쿵, 쿵. 천천히 그러나 강하게. 나는 몸을 웅크린 채 문에 다가갔다. 누구세요? 대답 대신 서류 한 장이 틈으로 밀려 들어왔다. 최후 통보서. 종이에는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다. 총 채무액 2억 3,500만 원. 기한 일주일. 불이행 시 채권 회수 절차 진행. 관련 가족에게도 통보 가능. 나는 주저앉아 서류를 안고 울부짖었다. 왜 나는 이 사람의 빚을 평생 이렇게 떠안고 살아야 하는 걸까? 문 밖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모님, 우리도 협박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남편분이 도망 다니시니 우린 가족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아이들에게는. 그건 남편분이 행동하기 나름입니다. 목소리엔 차갑고 현실적인 잔혹함이 묻어 있었다. 며칠 뒤 딸이 울면서 말했다. 엄마, 학교로 이상한 전화 왔어. 나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어떤 전화? 딸은 손을 떨며 말했다. 아빠 찾는 전화. 빚 얘기하면서 우리 집 주소 확인하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 퍽 하고 끊어졌다. 이제 빚은 남편만의 문제도 나만의 문제도 아니었다. 우리 아이들 삶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이건 더 버틸 수 없는 선이었다. 집안은 완전히 고요해졌다. 남편은 자책하는 척 방 안에서 숨었고 아이들은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랐고 나는 하루 종일 눈물이 나지 않을 만큼 마음이 텅 비었다. 이 집에는 더 이상 웃음도 없고 대화도 없고 희망도 없었다. 오직 두려움과 피로만 가득했다. 그리고 나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혼이라는 단어를 점점 더 자주 떠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리 가족을 완전히 뒤흔드는 최악의 사건이 일어났다. 내가 바닥이라고 믿었던 곳 아래에는 또 다른 바닥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더 깊은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어둠이 내 인생을 강제로 끌어당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이야기에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파괴적이고 잔혹한 순간이자 클라이맥스로 올라가기 전의 대재앙이다.
남편이 잠적하고 사채업자가 집에 찾아오고 아이들까지 독촉 대상이 되며 우리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라고 부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런데도 나는 아직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들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솔직히 말하자면 40년 동안 붙잡아온 책임감이 나를 결박하는 쇠사슬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쇠사슬은 비로소 끊어진다. 잠적했던 남편이 며칠 뒤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의 눈은 두려움과 뻔뻔함이 뒤섞여 있었다. 정이 많아. 진짜 마지막으로 이번만. 나는 남편의 말을 끊었다. 얼마? 남편은 움찔했다. 뭐? 얼마 잃었냐고. 남편은 침을 삼키며 말했다. 1억 조금 넘게. 나는 웃음이 나왔다. 미친 사람처럼 허탈하고 공허한 웃음. 그래, 그렇겠지. 당신이 말하는 조금이란 그런 거니까. 남편은 변명처럼 말했다. 근데 이번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원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나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그 말 또 하면 그냥 나 지금 쓰러져 죽을지도 몰라. 남편은 멈칫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중독자는 항상 한 번만 더 라는 거짓 희망을 들고 나타난다. 정임아, 진짜 마지막이야. 그냥 내일만 한 번만 다시 자금 좀. 나는 소리쳤다. 당신은 왜? 내 피, 내 살, 내 시간, 내 인생이 당신 도박 자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남편은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그의 표정엔 반성보다 두려움이 먼저 있었다. 그 두려움은 나를 잃을까 봐서가 아니라 도박 자금이 끊길까 봐서였다. 그걸 나는 그날 처음으로 명확히 깨달았다. 이틀 뒤 경찰과 법원 집행관이 집에 방문했다. 초인종이 울렸다. 한정임 시댁이죠? 법원 집행관입니다. 압류 절차 안내드리겠습니다. 현관 앞에서 나는 멍해졌다. 나는 집행관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말씀드린 대로 1차 압류 고지 후 조치가 없으셔서 실제 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강제 집행 전 단계입니다. 남편은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집행관이 돌아간 후에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병수 씨, 나와. 침묵. 나오라고 했어.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다. 남편은 새파래진 얼굴로 중얼거렸다. 정임아, 나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신이 해야 할 일? 그건 나한테 묻는 게 아니야. 당신 인생이잖아. 남편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슬픔도 동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내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아, 이제 이 사람을 더는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날 저녁 사채업자의 전화가 다시 왔다. 사모님, 오늘까지 상태가 해결이 안 됐네요. 제가 어떻게? 사모님이 선택하셔야죠.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집을 넘기고 끝내든가, 일부라도 갚고 시간을 벌든가. 나는 손을 떨며 말했다. 그럼 일부는 얼마나? 5천이요? 5천. 내 통장에 있는 돈은 270만 원이었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지옥에 오래 있다 보면 사람은 미친 듯 웃음이 나오기도 한다. 제가 어디서 5천을 만들어요. 사채업자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그건 사모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남편분은 이미 역할을 못하니까. 이미 역할을 못한다. 사채업자의 말이 묘하게 정확했다. 남편은 이미 오래전에 가장이라는 역할도 남편이라는 역할도 심지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도 버린 사람이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자고 난 뒤 나는 혼자 장롱 앞에 앉았다. 집행관이 찍어간 사진들, 빚 독촉 서류, 압류 고지서, 남편의 도박 기록들. 그 모든 걸 바닥에 펼쳐놓고 나는 천천히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살아왔을까? 40년 동안 나는 가족을 위해 살았다. 남편을 위해 살았다. 아이들을 위해 살았다. 그런데 정작 나는 나를 위해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나는 벌어도 내가 쓰는 돈은 없었다. 나는 버텨도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지쳐 쓰러져도 남편은 다시 도박장으로 갔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 것일까? 손에 힘이 풀려 서류가 바닥에 우수수 떨어졌다. 그때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다. 정임아, 나 정말 미안해. 나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말했다. 괜찮아. 남편은 놀랐다. 정말? 괜찮아? 나는 천천히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응, 괜찮아. 이제 포기했거든. 그 말은 남편에게 던진 말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내린 죽음 같은 선언이었다. 며칠 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이제 나 당신하고 같은 배에 안 탈 거야.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정임아, 그러지 마. 나는 진짜 나도 힘들어. 힘들다고? 그럼 왜 나한테 상처 줄 때는 한 번도 힘들어하는 척도 안 했어?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병수 씨, 나는 40년 동안 당신이 만든 구멍을 메우며 살았어. 이제 내 역할은 끝났어. 그 순간 남편의 눈빛에서 어떤 공포가 스르르 피어올랐다. 그건 아내를 잃는 공포가 아니라 기댈 곳이 사라지는 공포였다. 나는 그걸 정확히 알아버렸다. 그래서 완전히 마음이 떠났다. 마지막 이 순간 나는 오래도록 나를 붙잡아오던 가족이라는 책임감이 끊어지는 걸 느꼈다. 남편의 사과도, 남편의 눈물도, 남편의 평생 해오던 그 마지막 약속도 이제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었다. 이 결혼은 그날 끝났다. 나만 그 사실을 조금 늦게 깨달았던 것뿐이다. 집 강제 압류 통지가 떨어지고 이틀 뒤였다. 그날은 마치 모든 것을 빼앗기기 딱 맞는 날처럼 하늘도 잿빛이었고 바람도 차갑게 불었다. 나는 하루 종일 집안을 멍하니 바라봤다. 이 집은 내가 평생의 땀과 시간을 갈아 만든 유일한 성취였다. 하지만 곧 이곳에서 나가야 한다. 남편이 만든 빚 때문에.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나는 문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을 눌렀다. 한정임 씨 맞으시죠? 법원 집행관입니다. 강제 집행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집행관 2명, 보조직원 2명, 경찰 1명이 함께 서 있었다. 내 거실로 들어온 집행관은 말했다. 집에 있는 물건 일부는 압류 목록으로 등재됩니다. 필요시 추후 경매 진행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너무 오래 울어서 이제는 말라버린 것 같았다. 그들은 우리 가족의 역사를 하나씩 적어갔다. 아이들 졸업사진, 내가 손으로 뜬 블랭킷, 남편이 퇴직 전 받았던 기념패, 내가 아끼던 접시와 그릇, 물건이 아니라 기억들이 압류되고 있었다. 집행관이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규정상 확인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그 말이 더 잔인했다. 강제 집행이 시작되었는데 남편은 어디에도 없었다. 전화도 꺼져 있었고 메시지도 읽지 않았다. 나는 집행관에게 말했다. 남편은 지금 없습니다. 집행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대부분 이런 경우 사라지십니다. 사라진다. 정말 정확한 표현이었다. 남편은 책임이 닥치면 늘 사라졌다. 도박장에서 지면 사라지고, 사채업자가 집에 오면 사라지고, 내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을 때도 사라지고, 이제 집이 빼앗기는 순간에도 사라졌다. 사라지고 숨고 도망가고 책임을 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 사실이 내 가슴을 냉랭하게 식혀갔다. 집행이 끝난 뒤 나에게 추가 통지가 도착했다. 부부 연대 책임 관련 신문 출석 통지서. 부부 연대 책임. 그 말은 사실상 남편이 진 빚은 당신 빚이다 라는 뜻이었다. 나는 통지서를 손에 쥐고 주저앉아 울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도 이보다 작을 것이다. 법원에서는
도박 대출 사채 기록들이 한 장 한 장 증거로 제출됐다. 나는 피고석 옆 의자에 앉았다. 남편은 반대쪽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판사가 말했다. 피고 최병수 씨, 왜 이런 대규모 채무를 반복적으로 일으켰습니까?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정신이 잠깐 혹했습니다. 나는 그 대답을 듣고 마음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다. 잠깐? 40년이 잠깐이라니? 판사가 나에게 물었다. 배우자 한정임 씨는 이 상황에 대해 할 말 있으십니까?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목소리가 떨릴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담담했다. 네, 말하겠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을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저는 40년 동안 남편의 빚을 갚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나중에는 책임이라고 여겼습니다. 끝에는 포기였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저 사람은 단 한 번도 자기가 만든 문제에서 도망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저를 방패로 삼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법정 뒤쪽에서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내 마지막 말은 정말로 내 심장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다. 판사가 퇴정을 선언하고 복도에서 남편이 나를 붙잡았다. 남편은 울먹이며 말했다. 정임아, 제발 그러지 마. 나 없으면 너도 못 살아. 우리는 같이 살아온 사이라. 당신까지 놔버리면 나 진짜 죽어. 그 말은 40년 동안 들었던 모든 말 중에서 가장 비겁한 말이었다. 나는 남편을 뿌리치며 말했다. 그래. 그래서 이제 그만할 거야. 남편은 벌벌 떨었다. 정임아, 제발. 나보고 어쩌라고. 나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만든 문제는 이제 당신이 해결해. 남편이 입을 열었지만 이어서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던 말을 마지막으로 꺼냈다. 미안해, 이번엔 진짜.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 말 이제 너한테도 나한테도 아무 가치 없어. 법원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다리는 후들거렸고 눈앞은 흐릿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다. 그건 해방의 울음이었다. 나는 드디어 깨달았다. 나를 짓눌렀던 40년의 무게가 오늘에서야 벗겨진 것이다. 나는 죽지 않았다. 나는 망가지지 않았다. 나는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이제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살려고 한다. 그날 법원 앞에서 흘린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40년 만에 나는 스스로를 위해 한 선택을 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내 삶을 다시 세우는 일뿐이었다. 법원에서 남편과 마지막으로 대면한 날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울음이 마르면 슬픔도 마른다. 그리고 슬픔이 마르면 사람은 깨닫는다. 이제 끝내도 된다. 내 삶의 처음으로 끝이라는 단어가 해방처럼 느껴졌다. 이혼 절차는 의외로 빨랐다. 문서 처리 몇 장으로 40이 정리되는 것이 잔혹하면서도 허무했다. 배우자 한정임 씨 이혼에 동의하십니까? 판사 앞에서 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네, 동의합니다. 남편은 내 옆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정임아,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돼? 우리 이렇게 끝내면 나는.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40년 동안 충분히 들었다. 그 죄책감 섞인 울음, 그 거짓 희망, 또 반복될 약속들. 이제 더 들을 필요가 없었다. 서류에 사인하는 순간 볼펜이 종이를 긋는 소리가 마치 나를 40년의 감옥에서 풀어주는 자물쇠 소리처럼 들렸다.
재판 후 빚 정산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 법적 책임 범위와 분할, 압류 대상, 남편 개인 채무와 사채 문제까지 세세하게 나눠야 했다. 남편은 말했다. 정임아 나 혼자 못 갚아. 너라도 조금. 나는 그의 말을 단칼에 잘랐다. 그건 이제 당신 인생이에요. 나는 더는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40년 동안 나는 언제나 대신 메워주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아니었다. 직원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더 이상 불쌍해서 동정받는 아내가 아니었다. 내가 직접 나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보였다. 이혼 사실을 아이들에게 말하는 순간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놀랍게도 날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상상도 못한 말을 했다. 큰아들이 말했다. 엄마, 이제라도 나와 동생을 위해 그 사람하고 떨어지는 게 맞아. 엄마 너무 고생했어. 딸도 울면서 말했다. 엄마가 이제라도 편해졌으면 좋겠어. 우리 지켜줄게.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홀로 버텨왔는지 다시 깨달았다. 내가 무너져도 아이들은 자라 있었다. 그리고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나 자신과 내 아이들이었다. 집을 비우는 날 나는 마지막으로 빈 거실을 바라봤다. 그곳엔 아이들이 뛰놀던 웃음소리, 내가 만든 반찬 냄새, 몇십 년의 사소한 싸움과 화해,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수많은 고통이 겹겹이 남아 있었다. 벽에 박힌 작은 못 하나까지도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었다. 나는 조용히 손으로 그 벽을 쓸었다. 고마웠어. 너라도 나를 버티게 해줬지. 집은 이제 내 것이 아니었지만 기억만큼은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잠을 잤다. 놀랍게도 오랜만에 숙면이었다. 나를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은 사라진 것 같았다. 이사 당일 남편이 집 앞에 와 있었다. 꼬질한 얼굴, 잔뜩 부은 눈, 그리고 여전히 똑같은 말들. 정임아, 나 진짜 너 없으면 안 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맞아. 당신은 나 없으면 안 돼. 남편은 잠시 희망이 비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나는 곧 이어 말했다. 근데 나는 당신 없어도 살아. 남편의 표정은 그 말 한 줄에 완전히 무너졌다. 울먹이며 그는 말했다. 정임아, 지난 40년이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야? 나는 담담히 말했다. 응. 그렇게 끝나는 거야. 그 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마 평생 처음으로 이 관계의 권력이 자기에게 없다는 걸 깨달았을 것이다. 그날 나는 정말로 남편에게서 걸어 나왔다. 집에서 나오며 나는 이상하게도 허무하지 않았다. 두려움도 슬픔도 후회도 없었다. 오히려 막 시작되는 새벽 같은 희미한 설렘이 있었다. 4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남편, 빚, 도박, 책임, 희생. 그 모든 단어가 사라진 자리에서 오직 나라는 질문만 남았다. 그리고 그것은 참 낯설고도 아름다운 질문이었다. 이혼은 끝이 아니었다. 그건 시작이었다. 나는 아직 불안했고 아직 미래가 두려웠지만 적어도 내 인생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확신은 있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사 후 맞이한 첫 아침. 햇빛이 얇은 커튼을 지나 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오랜만에 햇빛이 따뜻하다고 느껴졌다. 이전엔 늘 피곤했고 늘 마음에 그림자가 드리웠기에 햇빛이 내게 닿아도 그 온도를 느끼지 못했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나는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집은 작았지만 빛 독촉 전화도 사채업자의 그림자도 없었다. 심지어
남편이 잠적할까봐 노심초사할 일도 없었다. 방 안의 고요가 귀에 가득했다. 과거의 나는 이런 고요를 공포라고 느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고요가 나를 감싸주는 담요 같았다. 아침엔 따뜻한 커피를 내려 마시고 점심엔 내가 먹고 싶은 메뉴를 골랐다. 저녁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5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평범한 하루를 내 마음대로 살아본 적이 있었던가? 없었다. 그래서 이 일상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이사한 지 한 달쯤 지나 나는 가까운 재단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서류 정리와 전화 응대, 가끔은 노년층 상담을 돕는 일. 내가 겪은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될 수 있다는 사실이 처음엔 낯설고 나중엔 위로가 되었다. 재단의 동료들은 내게 말했다. 정임 씨는 목소리가 따뜻해요. 웃을 때 얼굴이 참 편안해 보여요. 내가 웃음이 편안하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나는 스스로 몰랐던 나를 발견하는 기분이 들었다. 남편의 빚과 도박에 짓눌려 살 때 나는 늘 인생의 뒷좌석에 앉아 누군가가 몰아가는 방향으로만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그 사실은 나를 조금씩 웃게 만들었다. 6개월 뒤 남편의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여전히 도박장을 전전하다. 어딘가의 작업장 같은 곳에서 단기 일용직을 한다고 했다. 누가 전해준 말에 따르면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정임이가 그래도 도와줄 줄 알았는데 나는 그 말에 미련도 분노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40년 동안 내가 대신 살아주던 사람은 이제 스스로의 인생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비극이든 해방이든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의 결과였다. 그리고 더는 내 선택의 결과는 아니었다. 어느 저녁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저녁 바람이 방 안을 천천히 지나갔다. 커튼이 흔들리고 부드러운 공기가 내 뺨을 스쳤다. 문득 나는 내 심장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뛰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래, 이제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40년 동안 남편의 그림자 뒤에 숨어 내가 없어졌던 시간을 돌아보며 나는 천천히 나를 쓰다듬었다. 나는 다시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말한다. 어떻게 40년을 버텼어요? 이제라도 다행이에요. 그 시간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돌려받을 수 없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만들어갈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빼앗기고 짓밟이고 포기했던 시간들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숨쉬고 새벽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새벽은 늦어도 반드시 온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에게 나는 조용히 말하고 싶다. 당신이 겪은 고통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당신이 붙잡아온 시간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당신 역시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나는 40년 만에 비로소 내 인생의 첫 장을 열었다. 그리고 그 첫 장의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정임 다시 살아간다.